호랑이에게 잡힌 구두쇠. 어느 날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구두쇠 집에 나타났어요. 어흥! 호랑이는 길길이 날뛰며 집안을 쑥대 밭으로 만들었답니다. 보다 못해 구두쇠가 호랑이 앞에 나섰지요. 이놈아, 집안의 물건에 더 이상 손대지 말거라. 내가 평생 동안 모은 재물이다. 구두쇠가 큰 소리로 외치자 호랑이는 구두쇠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는 구두쇠를 입에 물고 높은 담장을 훌쩍 뛰어넘었지요. 아니, 아버지가 호랑이한테 물려가셨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아들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집에서 뛰쳐나갔지요. 그리고 호랑이의 뒤를 쫓기 시작했답니다. 호랑이는 산 쪽으로 달아나고 있었어요. 아들은 호랑이와의 거리를 좁혔지요. 화살을 쏠 수 있는 거리까지 따라붙었어요. 아들은 화살을 줄에 메워 호랑이를 겨냥하였지요. 이제 호랑이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답니다. 그때였어요. 호랑이에게 물려있는 구두쇠가 아들에게 소리쳤지요. 이거사, 호랑이 머리를 겨냥하면 어떡하느냐. 호랑이 가죽이 상한단 말이다. 그러니 다리를 겨냥하여 활을 쏘아라. 아들은 주춤하였어요. 아버지 말을 들었다가는 아버지를 활로 쏘게 될 수도 있는 일이었지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들은 처음 생각대로 호랑이 머리를 겨냥하여 활을 쏘았어요. 호랑이는 화살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구두쇠는 아들을 마구 꾸짖었어요. 이 녀석아, 호랑이 가죽을 못 쓰게 만들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상한 가죽을 누가 많은 돈을 주고 사겠느냐? 아들은 구두쇠의 말을 듣고 혀를 내둘렀지요. 아니, 목숨보다 호랑이 가죽이 더 중하단 말인가? 우리 아버지는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 왕초라니까. 최지몽의 꿈풀이. 왕건이 삼국을 통일하기 전의 일이랍니다. 하루는 왕건이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이 생생해 신하에게 꿈을 잘 풀이하는 자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지요. 신하는 수소문 끝에 뛰어난 점성술사를 데리러 막 떠난 참이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 궁궐 문 앞에서 한 소년이 소란을 피웠어요. 폐하를 뵙게 해주십시오. 폐하께서 저를 뵙고자 하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건을 만나게 된 소년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자입니다. 사흘 전 별점을 보는데 폐하께서 저를 필요로 하신다는 점괘를 받아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왕건은 앞날을 내다보는 소년의 능력이 무척 신통하였지요. 그렇다면 내 꿈도 풀이해 보거라. 내가 꿈을 꾸기를 깊은 산속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대궐보다도 큰 벌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는 내가 벌집을 헤집는 꼴이니 흉몽이 아니겠느냐. 소년은 왕건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저었어요. 폐하, 그것은 길몽이옵니다. 수백만 마리의 벌들이 들어찬 벌집은 많은 백성이 모여 사는 나라를 뜻합니다. 큰 벌집이란 삼국이 하나로 된 통일된 모습이니 곧 폐하께서는 삼국을 통일해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왕건은 껄껄 웃으며 기뻐하였어요. 명쾌하게 꿈을 풀이하는 귀한 능력을 지녔으니 너를 내 곁에 두어야겠다. 내게는 꿈을 안다는 뜻의 지몽이라는 이름을 주겠노라.
최지몽은 신통한 능력을 지닌 덕에 높은 벼슬을 받고 나란 일을 돌보게 되었답니다. 힘없는 왕과 왕규의 난. 왕규는 노여움을 겨우 삭히며 두 딸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결국 장하 왕후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 집안에서 왕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내 두 딸이 고려의 15, 16번째 왕비이거늘 어찌하여 둘 중 누구도 태조 폐하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한 것입니까? 왕규는 광주 지역에서 큰 세력을 거느린 호족으로 왕건에게 두 딸을 시집 보내며 큰 벼슬을 하게 되었어요. 그에게는 자신의 후손을 왕으로 만들고 싶다는 큰 꿈이 있었지요. 하지만 눈앞에서 장화 왕후의 아들이 왕이 되는 모습을 보고 왕규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답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고려의 두 번째 왕이 된 해종을 죽도록 미워하였어요. 최지몽은 전남 출신의 호족으로 고려의 개국 공신이었어요. 그런 그의 눈에 왕규의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지요. 폐하, 왕규의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본래 욕심이 큰 자이니 미리 조심하셔야 합니다. 폐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침소를 옮기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최지몽의 생각이 맞아떨어졌어요. 그날 밤 왕규는 칼을 뽑아들고 부하들과 함께 왕의 침소를 습격하였지요. 다행히 해종은 이미 몸을 피한 뒤였어요. 왕규가 자신을 없애려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해종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답니다. 최지몽이 울부짖었어요. 폐하, 감히 폐하를 위협하는 저들을 당장 처단하소서. 하지만 해종은 힘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답니다. 왕규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잘 아시지 않소. 왕규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더 위험해질 것이오. 단 내가 부족한 탓이니 이쯤에서 타협하는 게 좋겠소. 그 일이 있은 뒤로 해종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답니다.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뜬 눈으로 밤을 새기 일쑤였지요. 왕규 일당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침소를 자주 옮겨 다녀야 했어요. 해가 훤히 비치는 대낮에도 무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궁궐을 거닐어야만 했답니다. 독을 탔을까봐 음식도 마음 놓고 먹지 못하였어요. 폐하, 하루빨리 심신을 회복하시어 나란 일을 돌보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왕규를 당장. 그만하시오. 해종은 날이 갈수록 병색이 짙어지고 예민해졌어요. 점차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잦아졌지요. 결국 왕위에 오른 지 2년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이제 고려는 우리 손아귀에 있소이다. 그러나 왕규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해종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만을 바라느라 자신을 노리던 또 다른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거든요. 왕규 또한 꿈을 이루지 못하고 고려의 세 번째 왕은 정종이 되었답니다. 정종은 왕건의 세 번째 부인인 신명순성 왕후가 낳은 둘째 아들이지요. 그러자 왕규가 난을 일으켰어요. 난은 실패로 끝났고 그는 죽임을 당하였답니다. 이렇게 고려 초기의 왕실은 한치 앞도 알 수 없었답니다. 사람들의 피부색이 다른 까닭. 옛날에 퉁카신라라는 신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퉁카신라가 세상을 내려다보며 생각하였어요.
내가 만든 세상이지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군.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겠어. 퉁카실라는 자기가 아끼는 새들과 동물, 곤충, 나무들을 한 쌍씩 상자에 넣은 다음 비구름과 강물과 바다를 불러 말하였어요. 비구름아, 비를 내려라. 강물아, 넘쳐 흘러라. 바다야, 휩쓸어 버려라. 곧 비가 퍼붓기 시작하더니 강물과 바다가 넘쳐 흘러 온 세상을 삼켜버렸지요. 그런데 이를 어쩌지요? 강물과 바다가 땅이란 땅은 모두 삼키는 바람에 이 세상에는 풀 한 폭이 심을 흙도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퉁카실라는 상자를 열어 검은 오리를 꺼낸 다음 이렇게 말하였어요. 검은 오리야, 바다 깊숙이 들어가서 흙 한 덩어리를 가져오너라. 검은 오리는 뒤뚱거리며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한참이 지나서야 얼굴을 내밀었어요. 바다가 어찌나 깊은지 아무리 내려가도 끝이 보이지 않아요. 퉁카실라는 다시 수달을 바닷속으로 보내었어요. 하지만 수달도 얼마 못 가 그냥 돌아오고 말았답니다. 다시 비비를 보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퉁카실라는 마지막으로 거북이를 바닷속으로 보내었지요. 한참이 지나서야 거북이가 바다 위로 얼굴을 내밀며 말하였어요. 찾았어요. 드디어 흙을 찾았다고요. 퉁카실라는 거북이가 가져온 흙을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어요. 흙아, 흙아, 바다를 뒤덮고 강물을 뒤덮어라. 그러자 흙 한 덩어리가 넓게 넓게 퍼지고 퍼지더니 드넓은 땅이 생겨났답니다. 퉁카실라는 상자 안에 든 새들과 동물, 곤충, 나무들을 꺼내 온 세상에 뿌렸어요. 그러고는 곧 사람을 만들기 시작하였지요. 먼저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만든 다음 화로에 넣고 구웠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꺼낸 사람은 너무 일찍 꺼내는 바람에 아직 덜 익어 하얗게 되었어요. 아차, 너무 일찍 꺼냈구먼. 하는 수 없지. 이 사람은 하얘니까 백인이라고 불러야지. 두 번째로 꺼낸 사람은 너무 오래 구워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헤크, 너무 오래 구웠구나. 하는 수 없지. 이 사람은 까마니까 흑인이라고 불러야지. 마지막 사람을 구울 때 퉁카실라는 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바짝 신경을 썼어요. 이번에는 노릇노릇 알맞게 구워졌군. 이 사람은 노라니까 황인이라고 불러야겠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피부색이 다르게 되었대요. 김시습의 기행. 21살 때 김시습은 삼각산 중흥사에서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로 시주를 나갔던 스님이 돌아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지요.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쫓아내고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었답니다. 김시습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흘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그러다가 사흘째 되는 날 밤 방문을 박차고 나오더니 대성통곡을 하였지요. 그리고는 방 안에 있는 책을 모조리 불살라버리고 술에 취해 날뛰다가 뒷간에 빠지기도 했답니다. 김시습은 그 뒤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방랑의 길을 떠났어요. 김시습은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며 일부러 미친 척을 하여 신분을 감추었어요. 산으로 다니다가 나무 껍질을 벗겨 거기에 실을 쓰고는 혼자 읊조리다가 목 놓아 울며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농부가 밭갈이 하는 모습을 나무에 조각해 놓고 온종일 들여다보다 눈물을 흘리며 불 속에 던져버렸어요. 또한 논에 벼를 심어 탐스럽게 갖고 놓고는 술에 취해 몽땅 갈아엎고 통곡을 하기도 하였지요. 한 번은 세조가 설잠이라는 이름난 중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절로 불러들여 신하들과 함께 불법을 듣기로 하였지요. 그런데 잠시 모습을 드러낸 그가 갑자기 행방을 감추더니 나타나지 않았어요. 세조의 명으로 중들은 설잠을 찾아 헤맸지요. 한참 뒤에 한 중이 뒷간에서 그를 찾아내어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미친 중이 똥통에 빠졌다. 사람들이 몰려가 보니 설잠은 똥통에 빠져 얼굴만 내놓고 있었어요. 그제야 세조는 설잠이 누군지 알아보았지요. 그는 바로 김시습이었답니다. 김시습은 세조와 그 신하들을 똥처럼 더럽게 여겨 그들을 조롱하려고 일부러 똥통에 빠진 것이었어요. 세조는 김시습이 자기를 놀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우 불쾌했지만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김시습이 뛰어난 문인임을 알고 그에게 글을 배우러 오는 양반집 자제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김시습은 그를 가르치기 전에 때리는 신용을 하거나 농사일을 시켰지요. 이렇게 늘 까다롭게 대하기 때문에 그를 배우겠다고 끝까지 남는 제자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어서 세통. 서울에 윤부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관상을 잘 보기로 이름이 나 있는 터였지요. 어느 날 윤부사는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내가 내 관상을 보니 벼슬을 하기는 하겠는데 북쪽으로 부임해 갈 일이 걱정이야. 윤부사는 과연 함경도의 영흥부사로 부임하라는 임금님의 칙명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걱정은 자기의 상을 보니 어사로부터 변을 당할 상이라 그 일이 마음에 몹시 걸렸지요. 아무튼 영흥고을에 부사로 부임해 가는 날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서울을 떠나 다락원이라는 곳에 이르러 점심을 먹게 되었답니다. 이들이 쉬고 있는 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을 때에 방립을 쓴 어떤 상제 한 사람이 주막 안으로 들어왔지요. 주인장 계신가? 그러자 주막집 여인이 나와서 대답했어요. 아이고, 어서 오셔요. 아범은 잠깐 외출을 하고 없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아니야, 별일은 아닌데 지나던 길이라서 들러본 게지. 돌아오거든 내 집에 잠시 들르라고 말하시오. 상제는 그러면서 가버렸어요. 상제가 없어지기 무섭게 윤부사는 주막집 여인을 불러 물었어요. 지금 왔던 그 상제가 누군가? 이 마을에 사는 이참반댁 자제분인데 3년 전에 참판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상제로 있는 중이옵지요. 3년 전에 돌아가셨다면 달상이 금년이겠구먼. 지내는 것은 어떤고? 워낙 참판께서 청렴하셨기 때문에 지금 지내는 것이 몹시 궁색합지요. 현재는 초상 때 진 빚까지 갚질 못해서 매우 곤란한 형편에 있는 걸로 아옵니다. 그 길로 윤부사는 이참반댁집을 찾아가서 빈소에 절을 한 뒤 비통한 목소리로 곡을 했어요. 너무도 그 울음소리가 비통했기 때문에 상제 이하 집안 사람들은 모두 눈을 뚜룩거리면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돌아가신 아버님과는 어떤 사이시기에 저토록 자별하게 곡을 하시는 걸까? 곡을 다 마치고 난 윤부사는 상제와 맞절을 하고 나서 자기소개를 했답니다.
돌아가신 자네 춘부장하고는 형제 이상으로 절친한 사이였는데 내가 수년 동안 변방에 가 있었던 탓으로 이렇게 나보다 먼저 세상을 버리고 간 줄을 모르고 있었네. 그러나 이미 간 사람을 지금 슬퍼한들 무얼 하겠는가. 친구된 정분으로 내가 자네를 도와주고 싶으니 이것을 지니고 있다가 나를 한번 찾아주게. 나는 지금 영흥부사로 부임해 가는 길일세. 그러면서 윤부사는 상제에게 쪽지 한 장을 써주고 나왔어요. 아무리 뜯어보아도 그 상제의 상이 장래에 어사라도 한 자리 할 만한 비범한 인물이라서 윤부사는 미리 그날에 닥쳐올 액을 면해보자는 속셈이었지요. 초상 때 진 빚을 못 갚아 허덕이고 있는 때라 이 상제로서는 더할 수 없는 대은인을 만난 셈이었어요. 그래서 가난에 쪼들리고 있던 이참반댁 식구들은 모두 얼굴이 활짝 펴지게 되었지요. 그해 겨울에 탈상을 한 이참반댁 자제는 근근히 노자 몇 푼만 구해가지고서 길을 떠났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영흥고을의 윤부사를 찾아 나선 것이었지요. 며칠 만에 영흥에 도착해 품에 지니고 간 윤부사의 쪽지를 보여줬더니 파수를 보던 문지기들이 두말 않고 이 젊은이를 안에 들여보내 주었어요. 먼저 오늘날의 비석격인 통인이 그 쪽지를 보고 사연을 듣고서 부사 앞에 아뢰었지요. 서울에 사는 손님 한 분께서 사또 나으리를 뵈러 왔습니다. 윤부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날 다락원을 지날 때 이참판댁 아들 되는 사람에게 써준 쪽지 생각이 되살아났던 것이지요. 부사 앞에 읍을 하고 서 있는 사나이는 틀림없이 그때 이참판댁에서 본 그 젊은이였답니다. 그런데 윤부사는 그 젊은이를 보고 또 보고 하더니 갑자기 불친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대가 누구이지? 예, 전에 저의 집에서 부사님을 만나뵌 이참판댁 아들 되는 사람이옵니다. 윤부사는 고함을 버럭 질렀어요. 뭐? 이참판댁 아들이라고? 나는 이참판이란 사람의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 그때 저더러 영흥에 찾아오라시며 이런 쪽지까지 써주셨는데 그새에 그 일을 잊었사옵니까? 어디 보자. 그러더니만 부사는 그 쪽지를 받아 펴보고는 쫙쫙 찢어내던지며 호령을 내렸어요. 이 미친놈을 당장에 끌어내어 고을 밖으로 내쫓아라. 어디서 미친놈 하나가 굴러와 거짓말을 하려 드느냐. 다락원 주막집에서 보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보고 또 보고 해도 이 젊은이의 상이 장래의 어사가 될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대로 가까이 하다가는 자기를 해칠 인간으로까지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하는 수 없이 동원을 쫓겨나온 젊은이는 이곳저곳을 헤매 다니다가 길가에 있는 헌 방앗간 안으로 기어들어갔어요. 날은 저물고 배는 고프고 이런 엄동설 안에 우선 얼어 죽는 것만이라도 면하자 하는 생각에서였지요. 부사의 엄명이 내려있는 터라 어느 집도 그를 들여보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지고 나온 여비까지 다 떨어지고 없었어요. 짚을 깔고 앉아 오들오들 떨고 있으려니까 어떤 늙은이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와서 물었지요. 어떤 사람이길래 이 추운 날씨에 이런 곳에 앉아 떨고 있는 거요? 젊은이는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사정이 이러이러해 하는 수 없이 여기서라도 밤을 새려고 이러고 있노라고 이야기했더니 늙은이는 혀를 끌끌 찼어요. 세상에 사람의 인심이 그럴 수가 있다니. 지나는 걸음에 어떤 젊은이 하나가 방앗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이길래 이렇게 들어와 본 것인데 이러다가는 오늘 밤 안에 얼어 죽고 말 테니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 늙은이를 따라 젊은이가 간 조그마한 집엔 이 늙은이 외에 또 한 사람의 젊은 여인이 있었지요. 저 애는 내 딸이요. 시집 가서 3년도 채 못 돼서 남편을 여의고 이렇게 내 밑에 와 있소이다. 저희 아버지까지 없으니 나하고 두 과부가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셈이지요. 이 젊은이는 천행으로 그런 은인을 만나 한겨울을 그 집에서 보내고 그 늙은이의 딸과 인연까지 맺었지요. 다음해 봄에는 장모가 주는 많은 돈을 얻어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리고선 마침 그 봄에 열린 과거의 응시에 장원급제를 했답니다. 임금님을 친히 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지요. 지금까지 겪은 일 중에서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경험담이 있거든 한번 말해보아라. 임금님이 묻자 영흥에서 지냈던 이야기를 했더니 임금님은 조용한 곳으로 이 한림을 불러 봉서 석 장을 내어주었어요. 이 봉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첫 봉을 떼어보아라. 집에 가서 첫 봉투를 떼어보았더니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너에게 함경도 지방 어사를 제수한다. 지금 곧 내려가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 인심을 잃고 있는 영흥 부사를 파직시킨 뒤 두 번째의 봉서를 떼어보아라. 윤 부사는 이 한림을 처음 다락원에서 보았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관상이 정확한 것이었으나 영흥 부사가 되고 나서 보았을 때는 욕심이 본심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림의 관상을 바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헤어진 옷에 쭈그러진 갓을 쓰고 영흥을 찾아든 이 한림을 보고서 먼저 놀란 것은 아내가 되었던 늙은이의 딸이었지요. 저는 낭군께서 서울로 돌아가 큰 벼슬이나 해 저를 부르러 오실 줄 알았더니 이 모양이 어찌된 일이오. 벼슬하기가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장모가 준 돈도 서울 가서 다 써버리고 그날 밥도 얻어먹을 수 없는 형편이기로 또 이렇게 그대를 찾아온 게 아닌가? 장모가 새 옷 한 벌을 내어왔어요. 사위, 그 주한 풍채를 남이 볼까 겁이 나는구려. 어서 이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오. 장모님, 고맙소. 새 옷으로 갈아입으니 사위의 풍채가 갑자기 옥골같이 변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입고 있던 그 새 옷은 고스란히 벗어놓고서 사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허허, 그 사람 행색만 거짓골이 된 줄 알았더니 정신까지 돌았던 모양이구나. 그런데 밖에서 소란한 소리가 나기에 나가보았더니 암행어사가 출도했다 하여 영흥고을이 온통 들썩하고 있었지요. 아니, 윤부사가 그렇게 백성을 괴롭히고 있더니 기어코 암행어사가 나타났더란 말이냐. 가서 보니 그것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사위였지요. 늙은이는 너무도 반가워서 동원 마당을 돌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사위가 어사 한 자리 안 하고는 영흥 땅에 다시 나타날 까닭이 없지. 이 한림이 윤부사를 파직시키고 서울로 압송한 뒤 두 번째의 봉서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서울로 내려오지 말고 그곳에서 영흥 부사를 1년만 채워주고 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영흥 부사가 되어 장모의 집으로 돌아왔지요. 셋째 봉서를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어요. 너를 구원해준 그 늙은이에게 충분한 돈을 주어 여생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의 딸은 너의 부인으로 삼아 장차 서울로 데리고 와 단란하게 살도록 하라.
서울에 와 옥에 갇혀있던 윤부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내가 처음에 관상을 잘 보았던 건데 그만 그놈의 욕심 때문에. 어느새 어른 고양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밥을 먹고 있는데 배가 홀쭉한 아기 고양이가 야옹야옹 울길래 음식을 조금 주었어요. 다음 날도 아기 고양이는 찾아왔고 그 사람은 또 음식을 주었지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자 아기 고양이는 이제 밥 먹을 때가 되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적적하기도 해서 아기 고양이를 자식 삼아서 음식도 주며 즐겁게 지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 고양이 주인이 큰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여기저기 실력이 있다는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먹어도 병은 도무지 나을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하루는 아기 고양이 주인이 터덜터덜 어떤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의사가 말했어요. 지금 당신이 걸린 병은 무슨 약을 먹어도 나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를 쉽게 구할 수가 없으니 그게 문제이지요. 그 약을 쓰기만 하면 당신 병은 하루 만에 나을 수 있습니다. 아기 고양이 아빠가 대답했어요. 아이고, 의사 선생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 그 약은 어떤 약이길래 제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껏 여러 약을 먹었는데도 도무지 효과가 없었어요. 도대체 그 약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 의사는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이 걸린 병은 쥐 1000마리를 잡아서 먹으면 그날로 바로 나을 수 있습니다. 아기 고양이 아빠는 그 말을 듣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니, 쥐를 먹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건 둘째치고 쥐 1000마리를 어디서 구할 수 있나? 그 약을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게 되는 건가? 아기 고양이 아빠는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기 고양이는 혼잣말을 했지요. 그래, 내가 여지껏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은혜를 입었으니 이번에는 꼭 갚아야겠어. 우리 아빠 병을 낫게 하고 말겠어. 아기 고양이는 삼배로 만든 천 하나를 구해다가 머리에 둘러쓰고는 쥐구멍 앞에서 쥐가 지나가길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귀쥐 한 마리가 구멍에서 빼꼼히 나오려고 했지요. 그런데 웬 고양이 한 마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걸 보고는 다시 잽싸게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 이상하게도 머리에 천을 둘러쓰고 있던 게 궁금해서 슬금슬금 구멍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는 고양이를 살펴보았어요. 아기 고양이는 조그만 쥐가 머리만 내밀고 밖을 살피는 모습을 보고는 호통을 쳤지요. 예끼 이놈, 네가 아무리 이 구멍 저 구멍으로 숨어서 다니는 놈이라지만 어찌 이렇게 예의를 모르느냐? 내가 이번에 부모님 상을 당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한 놈도 문상하러 오지 않는단 말이냐? 만약 이렇게 문상도 하지 않으며 예의를 차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사는 곳을 모조리 파내어서 죽이고 말 테다. 아귀쥐는 고양이가 하는 말에 깜짝 놀라서 다른 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아귀쥐의 말을 듣고 있던 머리 좋은 쥐가 말했지요. 고양이 놈이 아무리 교활하다지만 자기 부모님 문상 갔을 때 해치기야 하겠느냐? 그래도 우리가 전부 문상을 가다가 그놈이 해치기라도 하면 다 죽고 말 것이니
내가 먼저 문상을 가서 고양이 놈이 어떻게 하나 살펴보고 오겠소. 머리 좋은 쥐가 구멍을 나가서 아기 고양이 앞으로 갔지만 아기 고양이는 조금도 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머리 좋은 쥐는 그제서야 마음을 휴 놓고는 절을 하며 예의를 갖추었답니다. 그렇게 문상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다른 쥐들에게 말했어요. 방금 문상을 다녀왔는데 오히려 공손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무사히 돌아왔으니 우리 모두 문상을 가도 될 듯 싶다. 머리 좋은 쥐가 하는 말에 다른 쥐들도 안심해서는 모두 고양이에게 문상을 갈 채비를 했답니다. 그렇게 줄줄줄 구멍에서 나오니 그 모습이 또 볼만했어요. 어둑어둑한 밤이 되어서야 이 구멍 저 구멍으로 다니는 쥐들이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낮에 밖으로 나오다니요. 쥐들은 옹기종기 고양이가 있는 넓은 마당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많은 쥐들이 찍찍거리면서 마당에 있으니 아기 고양이가 말했어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 문상을 오신 그대들에게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인원이 많기도 하니 제가 야옹하고 울면 한꺼번에 절을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쥐들은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좋다며 찍찍거렸어요. 아기 고양이가 은근한 미소를 지으면서 야옹하고 울자 쥐들이 한꺼번에 절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때 마당 여기저기에 숨어있던 아기 고양이 친구들이 나타나서는 절을 하고 있던 쥐들을 잡기 시작했어요. 쥐들은 깜짝 놀라 도망가려 했지만 마당은 훤하게 트여 있어서 얼마 도망가지도 못하고 고양이들에게 잡혔답니다. 아기 고양이와 친구들은 그렇게 쥐를 수천 마리나 잡아서는 마당에 늘어놓았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아기 고양이의 아빠는 마당에 있는 쥐 수천 마리를 보고는 깜짝 놀랐지요. 하지만 곧 기쁜 마음으로 쥐 1000마리를 가지고 약을 만들어서는 먹었답니다. 아기 고양이 아빠는 약을 먹고 나자 병이 순식간에 나았어요. 아기 고양이 아빠가 다시 건강을 되찾은 모습을 보고는 아기 고양이는 안심하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그런데 떠나는 아기 고양이의 뒷모습을 보니 그동안 음식이나 받아먹고 재롱을 피우던 아기 고양이가 아니라 어느새 듬직한 어른 고양이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답니다. 큰 새와 심술쟁이 김대감. 옛날에 큰 쇠라는 젊은이가 살았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큰 쇠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였지요. 남의 집 일을 해서 받은 품삯으로 겨우 먹고 사는 살림이었지만 늙은 어머니만은 정성으로 모시니 마을에서는 하늘이 내린 효자라고 칭찬이 자자했어요. 큰 가뭄이 든 어느 해였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쇠의 어머니가 아파서 몸져 눕게 되었지요. 없는 살림이다 보니 약값도 없고 가뭄에 약초도 죄다 말라버렸어요. 굶주림에 버려진 아이들이 천지니 동량도 힘들었지요. 큰 쇠는 어머니들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큰 쇠는 일거리며 먹을거리를 찾지 못한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터덜터덜 마을 앞 다리를 건너는데 웬 수레가 지나갔지요. 아니, 저게 뭐지? 수레에는 조기가 가득 실려 있었어요. 어른 팔뚝만한 조기를 엮은 새끼줄이 셀 수 없이 많았답니다. 큰 쇠는
꾸들꾸들 잘 말린 짭조름한 조기 냄새에 저절로 군침이 넘어갔어요. 저 조기 한 마리만 드시면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실 텐데. 큰 쇠는 조기 더미를 끌고 가는 수레꾼에게 물었어요. 이 조기는 네 댁으로 가는 건가요? 수레꾼이 성가신 얼굴로 말했어요. 뻔한 걸 묻기는 김대감 댁이지 어딘가. 그 댁 제사에 올릴 조기라네. 자네하곤 아무 상관없으니 신경 끄게나. 큰 쇠는 힘이 쭉 빠졌답니다. 윗마을 김대감은 제 식구만 아는 욕심쟁이로 소문이 나 있었지요. 조기는커녕 생선 가시 하나 얻는 것도 힘들게 뻔했어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큰 쇠는 조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답니다. 사람이 하루를 굶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틀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는다더니 누워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보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큰 쇠는 벌떡 일어나 김대감 집으로 달려갔어요. 김대감 집 대문 앞에 선 큰 쇠는 숨을 한번 들이신 뒤 문 안으로 들어섰지요. 그러고는 들어가자마자 마당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사정하기 시작했지요. 김대감 어른, 병든 어머니께 조기 한 마리만 드릴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조기 한 마리만 주시면 시키시는 일은 뭐든 하겠습니다. 막 제사상을 물리던 김대감이 웬일인지 선뜻 그러라고 했답니다. 큰 쇠는 자기의 길을 의심했지요. 김대감이 이렇게 쉽게 자기의 부탁을 들어주리라곤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큰 쇠가 얼떨떨해 있는데 김대감이 말을 이었지요. 단 조건이 있네. 조기 한 마리를 꿔줄 터이니 대신 닷새 뒤에 물고기 5마리로 갚게나. 만약 갚지 못하면 자네는 내 집 머슴이 되어야 해. 김대감의 말이 끝나자 큰 쇠가 한숨을 쉬었어요. 가뭄에 논바닥이고 개천 바닥이고 다 쩍쩍 갈라졌는데 물고기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물고기 얻으러 온 사람에게 물고기를 이자까지 쳐서 달라고 하니 천하의 욕심쟁이 김대감이 틀림없었답니다. 그러나 큰 쇠는 이것저것 따질 처지가 아니었어요. 성한 사람도 견디기 힘든 가뭄에 병든 어머니는 이제 눈도 못 뜨고 누워만 있었답니다. 당장 오늘 밤을 제대로 넘길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더 이상 어머니를 굶길 수는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닷새 뒤 물고기 5마리를 갚겠습니다. 김대감 얼굴에 묘한 미소가 감돌았어요. 그동안 김대감은 큰 쇠를 눈여겨봤지요. 마을에서 제일 부지런한 큰 쇠를 제 집 종으로 부린다면 다른 멋은 10몫은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큰 쇠가 이렇게 제 발로 찾아오니 김대감은 이게 다 제사를 잘못인 덕에 조상님이 돌봐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웬만한 사내종 1명 사는데 무명이 400필 정도는 드는데 조기 한 마리로 튼튼한 사내종을 거저 얻게 됐으니 말이지요. 어쨌든 큰 쇠는 조기 한 마리를 얻어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돌아오자마자 정성껏 조기를 쪄 살을 발라 어머니께 드리고 머리와 가시는 푹 우려 죽을 끓였어요. 어머니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맛나게 조기를 먹었답니다. 어머니가 모처럼 먹는 모습을 보니 큰 쇠는 코끝이 메워오는 게 눈물이 났답니다. 그러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이 가뭄에
무슨 수로 물고기를 잡을지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했지요. 다음 날부터 큰 새는 산 너머 마을까지 다니며 물고기가 살만한 강이며 개천, 웅덩이 등 물이란 물은 모조리 뒤지고 다녔어요.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피라미 한 마리 구하지 못했지요. 피라미는커녕 물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답니다. 바다라는 곳이 있다지만 말만 들어보았지 병든 어머니를 혼자 두고 얼마나 걸릴지 모를 길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답니다. 흉년에 늙은 아비 복양하기 위해 제 아내와 자식을 50냥에 팔았다는 사람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큰 새가 그 꼴이 아닌가. 이젠 남의 집 종사를 해야 하니 말이야. 김대감을 누가 말리나. 남의 집 맏아들은 제사와 부모 봉양을 위해서 남겨두는 법인데 하물며 외아들을 머슴 삼으려 하니 원. 이제 내일이 김대감과 약속한 닷새째였어요. 큰 새는 하루 종일 물이 있는 곳을 헤매다 허탕만 치고 집으로 향하였지요. 이 밤만 새면 병든 어머니를 두고 머슴살이를 하러 김대감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한숨만 나왔답니다. 그때였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큰새가 마을 앞 다리 위를 지나는데 다리 아래 마른 개천에서 웬 물소리가 났답니다. 큰새는 헛것을 들었나 하여 조심조심 다리 아래로 내려갔지요. 큰새는 깜짝 놀랐어요. 다리 아래로 내려가니 개울에 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그것도 장마철처럼 콸콸콸 흘렀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달빛에 어렴풋이 개울물이 보이는데 물속에 물고기가 때로 헤엄을 치고 있었지요. 세상에, 이게 다 뭐야? 큰 새는 냅다 집으로 뛰었어요. 물고기가 많다 한들 손으로 잡을 수는 없었지요. 큰 새는 바가지와 채를 들고 다시 개울로 내려가 물고기를 잡았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날이 밝았어요. 큰 새는 물고기 5마리를 들고 김대감 집으로 향하였지요. 물고기가 어찌나 실한지 제사상에 오른 조기와는 비교도 안 되게 크고 살이 올랐답니다. 큰 새가 김대감집 대문으로 썩 들어서자 사람들 눈이 화들짝 커졌어요.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김대감이었지요. 아니, 이건... 김대감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생트집부터 잡았어요. 이 귀한 걸 그 어디서 훔친 게냐? 웬 말씀입니까? 이 물고기는 저 아래 개울에서 잡았습니다. 큰 새는 지난밤 다리 아래서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둘러선 사람들이 효자에게 하늘이 복을 내렸다고 소곤대었지요. 그러나 김대감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은 들어봤어도 마른 개천의 물고기라니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제사를 잘 모시고 효도하는 사람은 자기인데 큰새가 효자라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놈이 내 복을 가져갔구먼. 마을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그 얄미운 큰새가 저녁마다 물고기를 잡아 배고픈 이웃에게 나눠준다는 것이었어요. 김대감은 물고기가 제 것인 양 아까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그렇다고 양반 체면에 직접 물고기를 잡으러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러다 김대감은 사람들이 잠든 시간을 기다려 몰래 개천으로 갔답니다. 산의 종들이 쓰는 푸른 두건으로 변장까지 했어요. 물론 커다란 바가지도 챙겨갔지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한 바가지 가득 물고기를 퍼올리는데 개울에서는 벅벅벅 땅바닥 긁는 소리만 났답니다. 들여다보니 개울에는 물고기는커녕 물 한 방울도 없었지요. 김대감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그렇지. 이놈이 날 속여?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김대감은 큰 쇠를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물었지요. 물고기를 어디서 훔쳤느냐? 훔치다니요. 다리 아래 개천에서 잡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대감은 어젯밤 일을 말하려 해도 양반 체면에 그깟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지요. 이놈이 사실대로 풀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할 것이다. 어디서 훔친 게냐? 아이고, 대감 마님도 참. 오늘 아침에도 물고기를 잡아 어머니께 드리고 남은 것은 이웃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큰새는 오는 길에 가져온 거라며 아침에 잡은 물고기가 든 망태를 썩 내밀었어요. 둘러선 사람들도 하나씩 거들었지요. 저 대감마님, 큰새가 개울에 갈 때만 물이 흐르고 물고기 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모두들 큰새 효성에 하늘이 복을 내리는 거라고 말합지요. 김대감은 오만상을 찌푸리며 부들부들 떨었어요. 간신히 사람들을 물리고 방에 들어온 김대감은 공연히 조상들에게 원망을 퍼부었지요. 나만큼 정성스레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조상님들은 뭐 하시는 건지 그만한 복도 안 내려주고 말입니다. 밤새 혼자 화를 내던 김대감은 새벽이 되어도 화가 안 풀리는지 또다시 다리 아래로 갔답니다. 근새보다 일찍 가면 물고기가 있겠지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물고기는커녕 물 한 방울 없었지요. 김대감은 하찮은 큰새도 잡는 물고기를 양반인 자신이 못 잡는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화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김대감은 삽을 가져다가 개울을 흙으로 메워버렸지요. 그것도 모자라 다리도 허물어뜨렸어요. 폭삭 부서진 다리가 개울에 내려앉았지요. 김대감은 두 번 다시 큰 새가 물고기를 못 잡는다고 생각하니 속이 다 시원했답니다. 다음 날 마을에는 난리가 났어요. 매일 오가던 다리가 하루아침에 내려앉아 마른 개울을 오르내려야 하니 허기진 배에 큰일이었지요. 다리가 저절로 무너질 리는 없고 도대체 누가 이런 심술 맞은 짓을 했을꼬? 큰새도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며칠 기운을 차린 어머니가 또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지요. 큰새는 개울가로 갔답니다. 물고기도 물고기지만 당장 다리가 없으니 너나 없이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큰새는 다리를 손보기 시작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흙도 파고 나무도 다듬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다리는 예전처럼 사람들이 오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는 사이 마을에는 은근히 소문 하나가 퍼졌어요. 다리를 주저앉힌 사람 그 김대감 아니야? 왜 아니겠어? 저만 물고기를 못 잡으니까 심술을 부린 거지. 소문은 온 마을에 퍼져 김대감 귀에도 들어갔어요. 김대감은 또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큰 소리를 떵떵 쳤답니다. 이거 왜 이래? 나야말로 조상 제사 떡 벌어지게 잘 모시는 효자 중에 효자야. 고조부, 고조모, 증조부, 증조모의 부모님 제사까지 기제사는 물론 정월 초하루 연시제에
추석절의 절사, 철마다 한 번씩 사시제에, 생신날에 지내는 생신제, 그리고 환갑에 지내는 사갑제, 5대 조상께 드리는 새일사. 흥, 나처럼 조상 잘 모시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복 받을 사람이 누군데 그래. 김대감은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제사 타령이 끝도 없었답니다. 마침 이틀 뒤면 또 제사였지요. 김대감은 당장 조기 장수를 불러 장에 있는 조기를 죄다 가져오게 했어요.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떡 벌어지게 제사상을 차린다며 말이에요. 조기 장수는 득달같이 달려가 옆집 조기까지 싹싹 긁어모아 수레에 실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찌감치 김대감 집으로 향하였어요. 조기를 잔뜩 실은 수레가 다리 가운데를 지날 때였어요. 이놈의 나귀가 왜 이래? 조기 실은 나귀가 다리 한가운데서 꿈쩍도 안 했지요. 얼러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힘을 합해 밀고 끌어도 소용없었어요. 힘센 장사를 불러 번쩍 들어 옮기려 해도 꿈쩍도 안 했지요. 조기 장수는 있는 대로 짜증이 났어요. 내 놈이 일이 나온다 이거지? 그럼 널 버리고 가는 수밖에. 조기 장수는 나귀는 놓고 조기만 옮기려 했어요. 그러나 무슨 조화인지 조기조차 수레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가 않았답니다. 새벽같이 길을 나선 조기 장수는 한낮이 지나자 손가락 하나 움직일 기운도 없었지요. 때마침 품을 팔기 위해 알아보러 나갔던 큰 새가 다리를 건넜어요. 조기 장수는 마지막으로 큰 새에게 부탁했어요. 여보 젊은이, 내 나귀가 꼼짝을 안 하니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네. 젊은이가 이 다리를 놓았으니 어디 이 나귀도 한번 움직여 보시오. 나귀가 움직이기만 한다면 내 조기 5마리를 주리다. 큰 새는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조기 장수 말대로 나귀를 보니 커다란 눈을 끔뻑이는 게 정말 순해 보였지요. 큰 새는 눈이 선한 나귀가 귀여워 부드럽게 나귀 머리를 쓰다듬었답니다. 그랬더니 빗쟁이 마냥 늘어져서 움직일 줄 모르던 나귀가 슬슬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큰 새가 어이 어이 하며 목줄을 끄니 길이라도 아는 양 스스로 다리를 건너 김대감 집으로 척척 걸어갔지요. 그리하여 큰 새는 생각지도 않게 조기 5마리를 얻었답니다. 큰 새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조기 반찬을 해드리고 이웃집도 불러 나눠 먹었어요.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마당에서 놀던 이웃집 아이가 소리쳤어요. 차가워. 비가 오네. 생전 안 올 것 같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비는 그치지 않고 밤새 내렸답니다. 개울에는 다시 맑은 물이 흐르고 온 들판에는 푸성기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되살아나듯 어머니 병도 나아졌지요. 그런데 딱 하나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겼어요.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김대감집 제사 때마다 조기를 실은 나귀는 다리 위에서 꼭 멈추었답니다. 멈추어서 꼼짝도 안 하다가 큰 새가 머리를 쓰다듬으면 김대감 집으로 걸어갔지요. 큰 새와 어머니는 김대감집 제사 때마다 조기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나귀를 움직이게 해준 값으로 조기 5마리를 꼬박꼬박 받았기 때문이지요. 김대감은 조상 제사상에 오를 조기를 먼저 큰 새에게 바치는 꼴이 되었답니다.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대신 방문 꼭꼭 걸어 잠그고 혼자서 매일매일 화만 버럭버럭 냈답니다.